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앞에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두 번으로 끊어서 가도록 하고요. 5시 반까지입니다. 5시 반까지. 일요일은 2시에서 5시로 2시, 5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5페이지 사법 규정의 유추 적용입니다. 방금 전에 공법에 어떤 흠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공법 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관계 규정이든 아니면 헌법이든 불문법이든 어떻게든 한번 적용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조차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조차 없을 때 사법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사법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경우가 준용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준용 규정. 준용 규정은 이제 준해서 그 규정을 적용시킨다라는 얘기인데 그대로 적용시킨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배상법 제8조는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를 할 때요. 우리 쪽에서는요.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해진 겁니다.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해져서 손해배상을 할 때 국가배상법이란 일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배상법하고 민법이 있으면은 민법에도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도. 그래서 국가배상법하고 민법이 있으면은 국가배상법을 먼저 적용을 시키고 나중에 민법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말고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거를 제일 먼저 적용시킨다. 이렇게 해서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이제부터 국배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배법, 그 다음 민법.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시키라고 8조에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법으로서 민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이.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배상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을 이미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민법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럴 땐 내가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면 민법에 보면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러니까 삼성의 직원이 잘못을 했잖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설명에 오셨던 분들.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떤 신체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신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주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있듯이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걔가 행정작용을 하잖아요. 행정작용을 할 때 그것을 대신해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그런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이런 행정기관이 있죠. 대통령 이런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국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법상 법인입니다. 법인, 법상 필요에 따라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행정기관이라고 하게 되고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공무원이에요. 현재. 그 다음 서울시장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박원순이라는 공무원인 겁니다. 현재.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사람이에요. 삼성은 사법상 법인, 사법인입니다. 그럼 삼성이라는 친구가 얘가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들이 있겠죠. 기관들. 그게 바로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손해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삼성을 위해서 일한 거죠. 그러면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서울시를 위해서 일한 거죠.
만약 제 손과 발이 누구를 때렸어.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손과 발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일한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제가 지고, 국가가 지고, 지자체가, 서울시가 지고, 삼성이 지는 거예요. 삼성이 사용자, 그 다음 그 직원들이 피용자예요. 그러면 이 피용자들이 직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고? 사용자가 진다고. 사용자가. 그런 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민법이 있잖아. 민법이 있으니까 756조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어도 그에 따른 책임은 그냥 국가가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용을 안 시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가배상법이 먼저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은 별도의 또 사용자 배상 책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게 돼요. 만약에 거기가 뚫리면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직무행위예요. 직무행위는 공익 목적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법행위를 했는데 잘못했어. 불법행위를 했어. 그러면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아요. 근데 공무원이 잘못을 했는데 이게 공익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국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국가배상법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나 손해배상 청구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민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국가배상법 다음이 민법이니까 넘어가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동작구청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작구청 앞에 그 건물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다쳤어요. 이렇게 다쳤다고 했을 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동작구한테. 근데 민법에도 758조에 그 공작물에 대한 공작물은 뭐야? 인공을 가하여 만들 작자요. 자기할 때 작자.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 그게 공작물이거든.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어요. 758조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 적용시켜서도 동작구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다쳤거든? 이렇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 안 시키고 그럴 때는 국가배상법에 또 5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배상법을 먼저 적용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런 거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국가배상법에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한테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공무원이 국가의 손과 발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얘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의도했어. 고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손이 뭔가를 잠깐 실수로 놓쳤는데 떨어져 누가 다쳤어.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진다 이거야. 제가 국가라고 치게 되면. 근데 제가 술 먹고 사람을 때렸어. 이러면은 나 이거 손을 자르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너는 나의 신민의 신체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구나. 이렇게 자르. 그런 게 할복 또는 이제 손을 이제 자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치인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거야. 손을 잘라버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는데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국가기관으로서 한 거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을 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으니까 그럴 땐 공무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국가배상법에 없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8조에 민법 적용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국가배상법 먼저 하고 없으면 민법 들어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법 750조에 보게 되면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민법을 적용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또 760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다쳤어. 또는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한 사람이 걔를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또는 같이 공모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뒤에 가면 이게 다 법리로 설명이 되는데 지금은 우선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교통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불법행위죠. 근데 내가 가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둘 다 불법행위예요. 근데 운전자 2명은 안 다치고 뒤에 있는 사람만 다쳤어요. 승객만 다친 상황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공동 불법행위를 했으면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손해가 1억이지? 근데 둘이가 과실이 5대5야. 5대5면은 제 5천 나 5천 이렇게 하게 돼요. 제 5천 나 5천. 근데 그럴 때 이 다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야. 예. 1억인데 100명이면 100만 원씩 돈 내놔 해야 되잖아. 그치?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한 놈 잡고 때려요. 돈 내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한 놈이 1억을 줘요. 1억을 주고 이 친구가 나머지 99명한테 너의 책임 비율은 너는 5%, 너 그만큼 나 다시 주고 너 몇 프로 나한테 다시 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 책임. 같이 공동 불법행위를 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면 연대 책임을 지는데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든 그 사람은 우선 전액 줘야 돼요. 전액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국가배상법에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세금 문제 나오는데 4조에 보면은 기간의 계산과 관련돼서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기간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야 3일 뒤까지 갚어. 뭐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7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갚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첫날은 산입을 안 해요. 카운팅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그런 걸 우리가 초일 불산입이라고 해요. 초일 불산입.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0시부터 계산이 되잖아요. 0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될 때는 초일 산입해요. 초일 산입합니다. 초일을 불산입하는 경우는 얘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일주일을 주는데 지금이 만약에 23시 59분이면 어떻게 해요? 1분 지나면 하루 지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 그래서 초일은 우선 없는 걸로 치고 다음 날부터 온전히 24시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일을 불산입하는데 근데 기간의 계산이 만약에 0시부터 시작되도록 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초일 산입이에요. 만약에 한 달 뒤에 갚는다. 근데 오늘이 5일이야. 5일인데 초일을 불산입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4일 24시까지예요. 4일 전일까지. 근데 초일을 산입을 했잖아요. 초일 산입하면 지금이 5일이죠. 그러면 전일까지가 아니라 그날 다 포함이에요. 그날 24시까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들이. 근데 이런 게 이 공법 규정에는 거의 없어요. 행정법 규정에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다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개별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전부 근데 이런 거 민법에 있는 얘기를 우리 개별법마다 다 넣어버리게 되면 법전이 이마해져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민법 규정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이미 민법을 예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역시 또 세금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안정성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효. 시간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데 이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내가 권리를 갖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권리를 갖게 돼요. 우리 민법 24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의 땅인데요. 내가 거기 들어 누워서 20년을 자버리죠? 그냥 내가 써버리면 거기다 뭐 집 짓고 살아버렸어. 근데 그 땅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 20년 지났어요. 그럼 그거 내 땅.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 땅이에요. 그런 게 뭐냐?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취득시효. 근데 소멸시효. 이런 건 뭐냐면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이에요.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 민법에서는요 보통 10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에 보면 우리는 공법관계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는 내가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다고 했을 때 5년이 지나버리면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법관계에서도 뭐 그런 거 있어요. 밥 먹고 돈 안 내고 외상 그었다가 1년 지나면 안 갚아도 돼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카드사나 이런 데 보면은 돈 안 내면 밀리면 계속 문자 보내죠. 네, 문자 계속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 CO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10년을 찍어버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10년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그건 이제 CO를 중단을 시킨다고 하는 건데, CO를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그때부터 다시 5년, 여기서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CO를 중단을 시켜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CO를 중단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 CO를 중단시키는 거냐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랬을 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있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돈 내놔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면 돼요. 돈 내놔 그러면 중단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5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CO 중단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송이에요. 소송. 내가 쟤한테 국가한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잘못 냈거든. 돈 내놔라고 하는 의사표시, 권리 행사할 나 의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의사표시가 뭐예요? 재판이죠. 소송을 제기해서 돈 내놓으쇼? 그러면 중단돼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시다시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168조에 보게 되면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국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어. 다 뚫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과연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부정설. 야, 우리는 공법관계, 저희는 사법 규정. 공법은 공법, 사법은 사법. 어딜 넘어와?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공법은 우선 사법의 베이스 위에 올라타 있는 특별법이야. 특별법이면은 특별법이 뚫리면 보충적으로 일반법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법으로서 사법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는 너무 극단적이고 하나는 너무 무원칙적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될 때 유추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로 가시면 우선 공법 관계에다가 사법 규정을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 규정 뭐야 너?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공법 관계 뭐야 너? 이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규정의 내용, 성질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법 관계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룸사롱을 하는 사람이에요. 룸사롱을 하는 사람인데 뭐 보통 이제 리딩 케이스는 단란주점인데 요즘 단란주점 잘 없으니까 룸사롱을 가봅시다. 노래바 이런 이름을 쓰죠. 노래바. 그래요. 하는데 내가 완전 짱이에요. 이 동네에서. 손님은 나한테 다 들어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장난을 좀 치고 싶죠? 권리금 엄청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1억을 벌어. 와, 좋죠? 그래 버리면 막 한 달에 30억을 버는 거야. 오, 대박이지. 권리금을 막 그래가고 어떻게 막 여기다가 이렇게 비타 500 그러면 이게 얼마?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상자 그러면 뭐 7억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권리금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팔았거든요. 그 룸사롱을 팔았어. 그리고 나서 얘가 옆집에다가 룸사롱을 차려. 그러면 얘는 권리금은 꽁으로 먹고 그리고 여기서 또 벌던 거 그냥 버는 거잖아요. 그죠? 단골은 그냥 오든지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번 대로 계속 벌고 권리금으로 장난도 한번 치고 이런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강사들도 학원하고 강의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강의 계약할 때 머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학원이 이제 시작하는 학원이야. 강사를 모집을 해. 다른 행정법 형님들하고 저는 이제 3살이에요. 3살. 3살. 43살. 근데 아직도 제가 막내예요. 막내여서 형님들 행정법 아직 가르치는 형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형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야, 좋냐? 그래서 왜요? 우리가 제일 핫해. 그런 거예요.
공무원 쪽에 이제 필수로 정한되는 게 소문 다 나가지고 학원들이 행정법 강사를 구해. 근데 행정법 강사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새로 강사 하나 만들려면 최소 3년 걸려요. 저는 이제 14년째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막 초반에 막 삽질을 엄청 합니다. 네, 막 자료도 준비 안 돼 있고 막 그래요. 하나만.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거든.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학원이 시작하는 학원인데 자금이 얼마 없어 보여.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계약금 받고 사인해도 돼요. 왜냐? 조만간 망할 거잖아요. 그죠? 망해버리게 되면은 나는 이 계약금을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법인이 사라졌죠. 법인도 사망을 하거든. 법인이 청산해버리면 자연히 사망한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돈을 뱉어내지 않아도 돼요. 3년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2억을 망했다? 그럼 그 받은 돈이잖아요. 3분의 2만큼 그냥 내 거 하고 또 딴 회사하고 또 계약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장난처럼 이것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상법 4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도를 해놓고 나간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10년 안에 돌아와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장난을 막기 위한 거죠. 옆집에다가 팔아놓고 을한테 팔아놓고 나서 가는 척 하다가 옆집 딱 다시 여기다가 룸사롱 또 열어. 그럼 얘는 죽는 거예요. 그죠? 얘는 처음 하는 애잖아.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주고 얘는 망하고 나는 또 돈은 꽁으로 얻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막는 게 상법 41조에 보게 되면 10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둡니다. 10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요. 적들의 심장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법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몰랐어. 그 동작구청장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얘가 을한테 팔았거든. 팔고 나서 얘가 이제 옆집에 다시 얼었어요. 근데 영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공법관계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동작구청장 이런 사람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우선은 쉽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청이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죠. 행정기관들, 행정주체에게는 손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들이 수없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단위별로 있잖아요. 단위별로 가장 똘똘한 친구가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요. 밖에다가 말하는 거는 행정청이에요. 가장 똘똘한 애가. 가장 똘똘한 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결정권, 표시권. 결정권, 표시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권. 말을 잘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결정권과 행정기관들 중에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행정청이 되는 거고 얘가 외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외부의 의사표시한 행정작용의 가장 중심이 아까 말했던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허가라는 처분을 신청을 하는데 행정청이 동작구청장이 잘 모르고 얘한테 해준 거야. 그래서 영업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가면 옆집에서 또 시작했죠. 그러면 얘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상법에 좀 장난하나? 법에 위반되는 처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법 41조는 우리 공법관계에 적용이 안 돼요. 이 법에 위반돼서 그 허가 처분이 위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사법 규정을 끌어올 건데 사법 규정의 종류를 일반법 원리적 규정하고 이해 조절적 규정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 기술적 규정이 있어요. 법 기술적 규정. 아까는 이 기간의 계산 같은 법 기술적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없어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없어도. 일반법 원리적 규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공법관계가 무슨 공법관계인지와 전혀 관계없이 다 유추 적용할 수 있어요. 다 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해 조절적 규정, 방금 말씀드린 상법 규정 같은 것들은 이거는 비권력적인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권력적인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
비권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의 관계가 한쪽이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 뭐랑 비슷해? 사법관계랑 비슷한 거야. 사법관계랑. 그런데 권력적 공포관계는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허가를 해줬다고 했지. 허가를 해준다. 영업 허가를 해준다? 이거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공포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해조절적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맘쯤 해가지고 다시 아까 그 법률관계 나눠보도록 할게요.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있었죠.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있는데 그게 행정작용이 뭔지에 따라서 공행정작용이면은 공법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행위한 거면 사행정작용이면은 사법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나오는데 요게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공법관계는 공익 목적으로 행위를 하긴 하는데 여기는 권력관계가 있어요. 권력관계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보다 위에 있는 거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겁니다. 위아래 관계, 위아래. 근데 비권력적 공법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하고 서로 같은 위치야. 눈높이가 똑같아.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행정사법관계라는 게 있어요. 행정사법관계. 이거는 행정 N 사법 이겁니다. 행정 N 사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거예요. 공기업 같은 거. 그 전기, 한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해줘요. 이와 같은 재화를 공급을 해주는데 전기 공급은 행정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이랑 우리하고 전기 공급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을 맺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만약에 지 맘대로 전기를 끊죠?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분명히 공익 목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행정 목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공법을 다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제약이 엄청 많아. 제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민영화를 시킨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그거야. 서울대학교가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영조물 법인으로. 왜 바뀌었을까? 옛날에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 영조물이었어요. 직접 경영한다? 직영 영조물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자꾸 손해를 발생을 시키죠. 결산을 해봤는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누가 돈을 대요? 국가가 돈을 다 대는 거예요. 다 대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법인격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법인해. 영조물 법인. 직영 영조물이었던 것을 영조물 법인화를 시켜.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그 돈을 다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이 그 행정 목적이라고 해서 공법을 적용시 공법적 제약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이게 법인이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법의 형식으로 도피를 일부 허용을 합니다. 사법적인 형식으로 행동을 해요. 한전은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걔네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법으로 도피하는 걸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원래 모습이 드러나요. 행정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공법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는 사법 형식으로 하고 소송도 사법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소송이 시작이 되면 공법이 적용돼요. 그런 게 행정사법이에요. 행정사법.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협의의 국고관계가 있어요. 협의의 국고관계. 이게 국고관계예요. 이게 국고관계. 국가의 창고. 저희 창고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지갑. 여기. 국가의 창고, 이게 국가 지갑. 알겠어요? 국가 지갑. 그러니까 지 지갑 채우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국고관계에서의 행위입니다. 이 협의의 국고관계, 이게 바로 순수한 사법관계예요. 순수한 사법관계. 이런 게 영리행정, 조달행정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영리행정은 국가도 사람이죠. 법인이죠. 걔네들도 재산권이 인정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이 있어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땅을 갖고 있고 산을 가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 중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재산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아직 쓰지 않는 거, 행정 목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걸 행정재산, 이런 거를 옛날에는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 목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빌려주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 지 땅 막 팔아요. 네,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조달청 이런 애들이 조달행정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리행정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조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 조달청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책상도 필요하고, A4 용지도 필요하고, PC도 필요하고, 볼펜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 사와요. 그런 거 사오는 거는 뭐예요? 인적 조달이 아니라 이거는 물적 조달이에요. 물건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오는 거야. 이런 거는 순수한 사법관계, 협의의 국고관계에 해당을 해요. 만약에 이게 공법관계 문제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법관계에는 평등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원칙이.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막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다 만약 그런 걸 적용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A4 용지를, 우리 A4 용지 살 때, 저도 연구실에서 살 때 인터넷 들어가갖고 제일 싼 거 사거든요. 품질 똑같잖아, 그죠? 어디 마켓, 거기가 제일 싸. 그래서 보통 거기서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공법 원리를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국가는 오늘 이 마켓에서 샀으면, 그 다음에 저 회사에서 또 사야 되고, 또 평등하게 여기서 또 이 회사에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싼 거 사면 돼요. 또 인력 조달,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물품 조달 말고 인력 조달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잖아. 도로를 깔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의 손발은 누구야?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아스팔트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깝니까? 여러분들이 깔지 않아요. 그죠? 외주주죠. 그런 게 인력 조달이에요. 외부 업체에다가 인력 조달을 하게 된다. 그런 거는 국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국고관계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공법관계인데,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일종은 우월적 지위, 이건 대등한 지위가 서로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비권력적 공법관계에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든 이해조절적 규정이든 다 적용될 수가 있지만, 이 권력적 공법관계에는 일반법 원리적 규정만 유추 적용될 수가 있고 이해조절적 규정은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죠.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 빼고 4분의 3은 유추 적용이 자유롭다. 4분의 3은 자유로워진다.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치행위는 사실 문제로 출제될 때 몇 개 없어요. 이거는 꼭 출제가 되는데 거의 매번 출제돼요. 매번 출제가 되는데 그 판례 몇 개만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있는 판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한 테마예요. 이건 뭐냐면,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이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누구도? 헌법재판소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탄핵의 문제에서 그런 논리를 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나 아니면 양 정당에서 했던 얘기는 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가장 옳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은 그냥 손발이에요. 손발인데 그 손발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할 때는 당연히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내 심장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빼고 인공심장 넣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라는 사람,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예요? 탄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공무원들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따라서 탄핵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변론 대상이죠.
예, 그건 정말 밀고 당기고 공격 방어가 엄청 심각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은 수월하게 넘겼어야 돼요. 거기서 시간 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탄핵될 사유가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런 거는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에서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 내부적인 징계책임에 대한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정당들이 범했던 겁니다. 단순한 논리였어요.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헌재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뭐 쫓아다니면서 재판관들, 뭐 이정미 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 뭐라고 하고 막 하는데, 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 자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죠? 정치 싸움에 휘말린다고요.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에 대해서 물론 그게 통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이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해버리는 순간 공정성을,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나 통칭위에서는요, 분명히 법을 적용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사법부는 참는 게 당연합니다. 휘말려 버리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게 통칭이에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예 중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같은 사람이랑 했어요. 그렇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랑 했죠. 원래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불발됐죠. 원래는 김일성 주석하고 전 주석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죽었어요. 불발됐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막 개입하고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짝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 안 해. 그래서 등산 갈래. 그래서 등산 가고 끝났어요. 실제로 하려고 하다 불발되고 나서 다시는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겠죠.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반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하는데 야 통일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고 통일세를 내게 되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법원의 판사가 28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제 젖된 친구죠. 28이면 숨 쉬는 방법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신림동에서 법서나 좀 보다가 점수가 좀 좋아가지고 점수가 제일 좋아가지고 행정법원 판사가 됐어. 근데 얘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머머 나도 싫어. 그래 취소 판결 내리면 정상회담 못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사법부에서 법관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2003년도에 자유투 부대 파병할 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건 또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은 이미 규명이 끝났잖아요. 괜히 우리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중동에서 입지가 좀 더 애매해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이건 국가 원수로서 행동을 한 거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은 분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행위한 것입니다. 외교관계입니다. 국방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함부로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합니다. 이번에도 정우현 전 의원 한 명 빼고 정치인은 아무도 사면이 안 됐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인들만 막 사면을 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해도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특별 사면은 일반 사면이 아니라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입니다. 이런 건 통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 64조 4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제명을 당하죠. 잘려요. 잘리는데 누가 자릅니까? 대통령이 자릅니까? 지방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릅니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알아서 자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자르고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자릅니다. 그랬을 때 특히나 국회 쪽 국회의원을 징계나 제명을 했습니다. 징계나 제명을 했을 때 야, 내가 지금 제명당할 상황이니?
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원 판사가 그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헌법 64조에 보게 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법에서 아예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야. 국회의원 자르고 말고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야.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해서 소극적 한계 영역 빼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통칭입니다. 통칭이. 몇 개 없어요. 이거 문제 나오는 게. 과연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이런 식의 통칭이 인정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 법치주의 이거는 2차 대전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이전까지는 2차 대전 이전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테마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을까? 개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괄주의는 뭐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있잖아요. A상, B, C, D, E, F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으면 그런 걸 우리가 열기기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사항을 다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놓죠? 그러면 열기주의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선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공법상의 분쟁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개괄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개괄주의에서 통칭이 인정 여부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열기주의에 생길까? 개괄주의에서 생기죠. 왜냐하면 열기주의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기주의에서 통칭이 인정 여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꾸로 생각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열기주의는 정해진 것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갑론을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정해진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개괄주의는 우선 다 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개괄주의 하에서 통칭의 인정 여부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통칭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법 적용 안 되는 이런 영역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헌법 64조의 국회의원 제명이라거나 아니면 76조에 있는 긴급권,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긴급경제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헌법이 정해놓은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이란 말은 항상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입니다. 언제나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 긍정의 예외적 부정 그거 아니에요. 원칙적 부정의 예외적 긍정을 우리가 제한적 긍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긍정설. 긍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유가 좀 다 달라요. 첫 번째, 내재적 제약설, 권력분립설. 얘들은 사법권에는 어떤 내재적인 제한이 있다,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대법원 통칭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권력분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사법자제설. 이 사법자제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둘 다 통칭이라는 존재를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유가 다르죠. 휘말릴 수 있으니까. 헌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법리적 판단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은 우리 일반 법원 있죠.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이든 3심이든 우리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사건이 없어도 돼요. 사건이 없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는 그 판단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가미됩니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법원보다 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조심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서 내가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제하겠다. 내가 못하는 건 없는데 사실 헌재가 못하는 건 없어요. 헌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칭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이게 통수권자의 뭐 자유재량이야, 국가 원세 자유재량이야, 예, 그걸 자유재량인데 뭘 손을 대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독자성설, 예, 이건 입법 행정 사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제4의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그 삼권 분립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권력분립설하고 사법자재설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판례가 기준이에요. 판례. 그래서 대법원을 보시게 되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비상계엄. 예, 우리나라에 아주 뭐 상당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그 계엄령 선포는 그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통칭이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못해요. 못하는 문제인데 뒤에 예외가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 남북정상회담 안 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이게 뭐예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 얘기하는 거죠. 예,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예,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는 호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에 대한 문제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기관들을 사실상 무력으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을 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됐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외예요. 이런 것만 나와요, 문제가. 별거 없죠? 네. 이런 건데 결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건데 그냥 말을 길게 느려. 알겠어요? 말을 길게 느려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 통칭의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예,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 헌법재판소 보시게 되면 이라크 보냈던 거 파병결정, 자이툰 부대 파병결정, 국군 파병결정, 이것도 역시 국가 원수로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 이게 완전히 적용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실명제에 좋은 효과도 있지만 나쁜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자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예,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뭐 그 경제학적으로 뭐 그런 주장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행정법원이 판단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서 행해지는 것이고요. 이건 긴급권입니다. 긴급권. 예, 우리 헌법 76조의 긴급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거 이제 금융실명제 도입되면서 사실 재산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 엄청 많죠. 예, 주가 다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휴지 조각되고 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투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여운을 딱 남깁니다. 내가 말이야 이랬어요. 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사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내가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여운을 딱 남겨요. 만약 이 헌법소원 침판을 청구했던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발생했더라면 내가 판단을 내렸을 건데 그게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살짝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여운이 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운이. 그래서 뒤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발생시켰으면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판단은 안 했다. 이거죠. 판단 안 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통칭의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칭의를. 그렇죠? 그래서 탄핵 사건에서도 탄핵 사건이 2번 있었죠. 2번.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2명 있었죠. 고건이 있었고 황교안이 있었고 2명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한 명은 좀 자기가 대통령처럼 행동했죠. 고건은 안 그랬어요. 진짜 그냥 권한대행 정도의 수준으로만 움직였었습니다. 고건 씨는 좀 깔끔한 사람이죠.
대통령 선거도 뭐 나오려고 막 했던 적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행정공무원은 거기까지예요. 반기문 씨 봐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반기문 씨 봐도 이게 공무원하고 정치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20대 초중반 때부터 바닥에서부터 긁고 올라온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건 구력의 문제예요. 구력. 그래서 경험 문제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죠. 그렇다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정신병 걸려요. 저도 잠시 한 3, 4년 있었거든. 3, 4년 있는데 토할 뻔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선거 이런 거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 정말 우리가 예상을 벗어납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제가 감옥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땐 차기 시설도 없었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녔죠. 그렇죠? 나쁜 짓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닐 때 그때는 차기 시설이 없어. 차기 시설이 뭐예요? 차기 시설이. 지금은 아주 좋아요. 교도소도. 이게 우리 응아할 때 앞에 이거 없어요. 서로 마주보고 시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피하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됩니다. 급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거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정치라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탄핵 사건에서도 통치행위 주장을 자꾸 박근혜 측에서 변호인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통치행위로 성립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통치행위의 개념 요소를 충족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소송은 원고나 이 청구인 쪽, 뭐 검사 쪽 이쪽에서는 막 던지면 돼요. 막 던지다 하나 걸리면 이기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막 던지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재판부가 되기 싫어해요. 그 주장하면 다 재판 다 심리해줘야 되거든요.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엄청 피곤하잖아. 그래서 어느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간에 이쪽에서 딱 핵심 하나 딱 찌르고 이겨버리면 아주 칭찬받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리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쪽에 똑똑한 분들이 하셨으면은 오히려 박근혜 쪽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재판은 실적 진실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이 참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자기 무덤을 엑스맨 같아 하는 행동들이 그 강호동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저러면 무조건 불리한데 왜 저럴까? 돈 받고 왜 저러지? 프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절대 자신의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 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계야 기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꾸 표명하니까 그러니까 불리해진 거예요. 싸움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통치행위와 국가배상 안 나옵니다. 통치행위와 손실보상 안 나오고요. 이건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판례 없고요. 그 다음 특별사면 갑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건 있고 김현철 사건 있는데 하나는 헌법재판 사건이고요. 하나는 행정법원 1심 사건이에요. 1심 사건. 하급심입니다. 행정법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죠. 김현철. 김현철. 상당히 똑똑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박근혜 정권에 그 최순실이 있었다면 김영삼 정권에는 김현철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합니다. 상당히 최순실이 똑똑하단 말은 아니고요. 상당히 똑똑한,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많이 되는데, 근데 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죠. 잘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잘 안 풀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 1996년, 97년도에는 김현철 사건으로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조작 사건 많이 벌였죠. 뭐 주사파 파동 사건 이런 거 없는 사건 막 만들었어요. 김현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시국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희생당한 학생들과 재야 인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팩트는 정확하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특별사면에 대한 소송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권한침해예요. 근데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소송에도 조건,
소송의 요건이 있듯이 헌법재판에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는 법이 있는데 거기 68조 1항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문제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상 권리로서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기본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야 돼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의 문제이며 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헌재가 그거를 받아줍니다. 재판을 진행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다 헌재로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헌재 재판은 죽어요. 생명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과로사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사실 엄격한데 이 요건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통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적 법률 분쟁.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었었어요. 법률이었습니다. 법률. 이게 무슨 수도 이전이니 뭐니 이딴 소리들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걸 관습법으로 인정했다 그랬을 때 학계에서는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 으악 뭐야, 야 이건 무슨 말이지, 이 관습법이야, 진짜야, 이런 얘기. 근데 우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되냐 안 되냐, 헌법재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진정한 정치적 분쟁, 진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법률 분쟁이에요.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무슨 말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한 거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당연히 헌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비교 대상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 정치적 분쟁 문제로 통칭이 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당시 재판이 무슨 재판이어야 되냐면 이거를 국민투표에 부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수도 옮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버렸으면 이건 통칭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냐 마냐 대통령 마음이지, 그쵸? 이거는 통칭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문제였다고요. 법률의 위헌 여부 문제니까 통칭이가 아니에요. 이건 헌법재판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었다라는 결론, 이런 게 출처가 되고, 그 다음 20페이지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임동원 전 장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할 때 북한이 다 돈을 좀 줬단 말이야. 돈을 좀 줬는데 이 돈 준 게 과연 통칭이냐 이거예요. 대북 송금행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를 안 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는요, 다른 소송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건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외형상 봤을 때 한 사건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건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눠서 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 그럼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가 없으면 얘를 못했을까라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인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당시에 북한에다가 송금 안 하면, 돈을 안 주면 도저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가 안 돼. 그러면 그게 남북정상회담이에요. 대북 송금 행위까지 포함해서 남북정상회담이에요.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재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금을 안 해도 충분히 정상회담은 개최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정상회담은 통칭이고 이거는 별개 문제인 거야. 별개 문제인데 법 위반했잖아. 그럼 처벌받은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가분행위 이론 이겁니다. 대북 송금행위 과연 통칭인가? 아니다.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없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과목이야. 저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 할 걸? 그치? 다른 걸 가르칠 걸. 근데 그 문지방 효과라는 게 있어. 문지방 효과. 그게 뭐죠?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다가 딴짓을 2번 해가지고
학원을 2번을 차렸어요. 예, 2번을 차렸다가 좀 잘 됐을 때, 이거 좋은데, 막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2번을 차렸다가, 경영을 못해서 2번 다 망했어요. 네, 2번 다 망해서 빚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네, 그런 거야. 네, 이거 안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잖아. 근데 행정법은 호환이 안 돼. 예, 강사 간 호환이 거의 안 돼요. 이게 학설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설명의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결론은 똑같지만. 알겠어요? 예, 그래서 호환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제가 만약에 이 수험가를 진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면 이 친구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강사들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험생도 똑같아요. 이게 완전히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결계 묶이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결계를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강사가 결계를 푸는 방법은 아파야 되고요. 그래야만 끝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학원도 가만두질 않아요. 강사 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버리려고 안 해. 집에 막 찾아와서 막 뭐 잠깐 나와 술 한잔 해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 또 의리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학생들은, 수험생은 결계를 푸는 방법은 하나예요. 합격.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하다가 나가면 있잖아요. 좀 더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또 돌아와. 회사 다니다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와. 이거 정말 무서운 짓이에요. 이거 완전히 뭐 이렇게 도박 같은 거고 마약 같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결계가 싹 풀려요. 행정법이 뭔지 알기 전에 합격하세요. 수험이 뭔지 알기 전에 합격하세요. 알 때 되면 이미 장수생이에요. 알겠죠? 이게 뭔지 느끼기 시작하면 강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최악의 직업입니다. 이미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최악의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건 특히 법과목 강사는 최악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영국이 이런 친구들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 그래서 영국이 이런 친구들 영어잖아. 나는 너무 부러워. 영어는 한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도 너무 많아. 법이 또 다 우리 법이잖아. 맨날 개정돼. 판례가 맨날 바뀌어. 이러니까 책 써놓고 이걸로 계속 팔자 막 이런 게 안 돼. 매년 다시 써야 되고 한 번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수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행정법이 법령이 개정되고 판례가 바뀌고 그럼 어쩔 거야? 그럼 또 다 완전히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최대한 어떻게?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뭘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말 제대로 밀고 나가면 뭐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밀고 나가면 행정소송법 개정안 지금 입법 예고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2013년도 3월이었거든요. 그때 다 막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막 그런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는 순간 저희도 책 다 다시 써야 되지만 여러분도 공부 다 다시 해야 돼요. 개정안 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하여튼 제 생각에 수험은 먼저 끝내는 놈이 장땡이야. 알고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기본적인 법 해석 방법만 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요. 행정법을 안 하고 들어가서 똥탕 튀겨요. 공무원 되고 똥탕 튀기면 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번 돈을 다 뱉어야 되는, 변상금으로 뱉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거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발생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루이 14세, 그 뻥인데,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대요. 그 뻥이에요. 그런 말 안 했다고 이미 검증됐어요. 근데 우린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 넌 국가의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모든 권력이 본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이죠. 그리고 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물론 독일은 살짝 피했죠. 독일 군주는. 하여튼 독일은 머리가 좋아. 그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애들, 그 다음에 게르만 애들이 좀 머리가 좀 좋죠. 그래서 걔네들은, 독일 군주는 살짝 피해서 단두대를 면했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프랑스나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권력은 분립이 돼요. 분립이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권력이 분립이 돼줘야 돼요.
얘들이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산발이 지탱입니다. 산발이 지탱. 여기에 누가 있어? 의회가 있는 거죠.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해서 법치주의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야 법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지배하던 시절, 우리도 왕이 지가 법 만들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재판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나눠졌죠?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입법, 행정, 사법 세 군데 모두 다 적용되겠죠. 그래서 입법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행정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사법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다 적용돼요. 다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적용되는 거?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그걸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치행정의 원리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행정법적 접근 방법입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은 헌법 가면 요거랑 다른 구조로 가져갈 거예요.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쪽이랑 헌법 쪽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손실보상 이런 건 뭐 거의 다 겹치고, 겹치는데 그쪽 학자들의 견해하고 우리 쪽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서 가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행정법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행정법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헌법 가서 딴소리 하면 따로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 적합성, 법적 안정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법률 적합성이 행정 영역에 적용이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이 아니고 법률 적합성. 법률에 적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정부는 행정권 발동할 때.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축으로, 법치주의 축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행정법의 아버지가 있죠. 옛날에는 행정법의 아버지, 어머니, 고모, 누나, 삼촌, 형, 동생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걔들 이름이 뭐니? 왜 남의 가족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적폐였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 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 지금의 적폐는 뭐야? 지금 여러분 행정법 시험의 적폐는 날짜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 이런 거. 숫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의미 없는 부분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단순 지식 테스트 막 이러면서 행정법까지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인사혁신처 불발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는 원리를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판례하고 법전 펴놓고 이래요. 펴놓고 이러는데 법전에 다 써있는 말을 어디에 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왜 그걸 다 외웁니까? 그죠? 바보입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보화 시대 이제 4차 혁명까지 들어가는데, 그죠? 이 상황에서 무슨 법전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 쓸데없는 게 한 5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없어집니다. 사례형 문제로 넘어가면서 원리를 물어본다고. 진짜 아냐 모르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봐야지 며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14일, 20일, 40일 막 이런 거 의미 없는 문제. 또 이것도 하나씩 가지치기가 돼가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 행정법의 아빠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에요. 오토마이어라고 있어요. 오토마이어한테 오토마이어는 공법을 다 가르쳤어요. 변호사 시험은 공법을 통째로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헌법과 행정법 같이 가르치면은 머리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서로 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트릭이 다른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다, 여기서 달라졌어요.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머리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토마이어가 2개를 동시에 가르치던 교수님이야. 근데 이제 가갖고 이제 물어본 거죠. 법치행정의 원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의 법규창 조력, 그리고 법률 유보원칙, 법률 우위원칙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많아요. 쓸데없이 막 이상하게 된 거. 막 저기 막 우리 행정행위는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일본에 다타카라는 학자가 있어. 걔가 한번 이거 아니야? 그랬던 게 지금 우리 대법원 받아들이고 있고 막. 근데 비판 엄청 많죠. 잘못된 구조인데 그냥 뭐 이미 문지방 효과, 그렇죠? 문지방 효과 들어오면 못 나가 이런 거예요. 들어오면 못 나가. 대법원 고집 엄청 많아요. 고집 엄청 많아가지고 노인네 분들이잖아, 그렇지?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고집들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이거야 하면은 제가 틀린 거 인정하고도 안 바꿔, 계속 가,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 먼저 알고 거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법률의 법규창 조력, 이럴 땐 변수 찾으세요. 변수가 어디 있어요?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의 법규창 조력. 법규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법규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기준, 강제력을 갖는 행위기준을 정하는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행위라는 것은 뭐랑 뭐가 포함되냐면, 법에서 행위. 그럼 뭐냐? 하는 거 안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걸 자귀, 안 하는 걸 부자귀라고 해요. 하는 걸 자귀, 안 하는 거 부자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는 거 있죠? 자귀에서도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권리,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게 있겠죠. 부자기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 이런 게 있겠죠. 그래요. 자기 쪽도 부자기 쪽도 권리와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법규범이라는 것은요,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행위 기준은 결국은 뭘 정하는 거야? 권리 의무를 정하는 거라고요. 권리 의무를. 그래서 앞에서 제가 법은 권리 의무를 정하는 실체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행위 기준은 결국 뭐라고요? 권리 의무라고요. 행위 기준은 결국은 권리 의무. 할 수 있는 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해야 하는 의무,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 이렇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법규범, 이건 상수값이죠? 뭘로 정하는데? 법률, 이거야. 법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법률 뭐야? 이걸 찾는 거예요. 법률 뭐야? 법규는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법률이 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법률 유보라는 것은요, 이런 행정권 발동을 할 때, 행정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가져와라. 이게 법률 유보야. 유보는 맡긴다. 어디에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법률 우위라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행정보다는 법률이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죠? 행정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반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률 유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법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근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없네, 그럼 잘못된 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법률 우위라는 것은요, 법률 우위라는 것은 이건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해요. 이건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있을 때 있는 법엔 위반 좀 하지 마, 이거예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위반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있으면 위반하면 안 되지, 소극적으로 위반만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없을 때 문제되면 적극 법률 유보고요. 있을 때 문제되면 소극 법률 우위 원칙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법률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수해가 났어요. 재민들이 생겼어요. 국가가 보조금을 좀 줘야 돼요. 그런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런 영역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비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국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우리 편은 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입법부가 돼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대표자니까. 그렇죠? 입법부가 우리 편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우리 적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사회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제천시도 다 걔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상황을. 그렇죠? 걔네들이 아웃라인을 그어놨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치고받고 싸움만 하지. 무슨 격투기 선수인 줄 알았어. 그쵸? 이래요.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법의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민들이 생겼는데 돈을 못 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 영역에만 적용되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유보는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까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어디까지 적용될까? 그리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의 근거가 여러분들 이런 거 돼요? 법에 저기 있어. 어디 있는데? 저기 불문법,
안 보이지? 원래 그래, 불문법이. 말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법률 유보는 반드시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문법에.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법에 위반되지 말라는 건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모든 영역에 적용돼요. 모든 영역에. 예, 그리고 이거는 법률 유보와 달리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에 위반돼서도 안 됩니다. 불문법도 법입니다.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불문법에 위반돼도 안 된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형식적 법치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대국가,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 그 다음에는요 기준이 뭐예요? 2차 대전 이후 현대국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경찰국가라고 합니다. 경찰국가. 그다음 2차 대전 이후에는 현대 복리국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복지국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게 근대국가 쪽이야 경찰국가, 그다음에 현대국가 쪽이야 복지국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통한 자유를 원하는 것인가의 차이예요. 경찰국가 시대에는요.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시민은 부르주아예요. 그때 시민들은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한테 터치만 안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의회도 걔네들이 다 장악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혁명이 한번 나온 거죠. 사회주의 혁명이. 이거예요. 걔네들은 국가한테 나한테 간섭만 좀 하지 마. 국가로부터의 자유 문제가 근대 국가예요. 근데 현대 복지 국가는요. 국가를 통한 자유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한테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애 낳으면 어떻게 돼? 애 낳으면 그거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국가한테 우리는 다 의존해 살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국가를 통한 자유를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자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때 법률이라는 거요. 법규 창조력의 법률 있죠. 법률은 뭘 말하는 거냐면 두 가지 측면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헌법 합치 여부. 헌법 합치 여부. 두 번째 법규 명령 인정 여부. 법규 명령 인정 여부.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만 법률이라고 볼 건가? 그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의회가 만들면 법률이라고 볼 건가? 그 다음 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것만 법률이라고 볼 건가? 아니면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규 명령도 법률의 범위 내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전자는 질적 범위의 문제가 되는 거고 후자는 양적 범위의 문제가 되는 건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요 헌법에 합치된지 여부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의회를 다 장악하고 지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을 다 착취해도 적법합니다. 왜? 법에서 착취하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치가, 히틀러가 인권 침해를 아무리 해도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법에 그래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 보장 그 취지에 합치되는지 여부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합법적 불법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로 치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는 위배되니까 불법입니다. 합법적 불법 국가 시대가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 헌법 합치 여부.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도라는 게 도입됐냐 안 됐냐 이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도입이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그 다음에 과거에는 행정부가 법 만드는 거 인정 안 했습니다. 딱딱 끊어 먹었어요. 입법, 행정, 사법, 니꺼, 내 거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대가 돼서 위임 입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22페이지에서 당시에는 열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A, B, C, D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별권력관계, 행정유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요 얘기까지만 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원래는 앞에 인강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서 신청하시고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예, 예습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지난 수업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복습을 시켜주고 있을 거예요. 1교시는 다 복습이야. 이러다 진도가 안 나가. 네, 그래서 내일은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제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복습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뭐 얼마 없잖아, 내용이. 그죠?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국가 사람이라고 했죠? 국가가 사람이라고 했죠? 공법상 법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률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왜? 법률은 실체법,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가에게는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죠? 이게 국가야. 뒤에 다시 나오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게 국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행정기관들이 막 제 몸속에 장기가 있듯이, 행정기관들, 신체기관, 행정기관들 막 있죠. 그래, 여기 행정기관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행정기관들이 막 있는데, 이 행정기관들을 구성하는 친구들이 누구? 공무원. 알겠죠? 근데 이 국가가 사람이야.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장기. 알겠어요? 예, 신체기관, 장기. 사람이 아니야. 공무원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은 어디에?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지, 장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게 국가법인 법 불침투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국가법인 사람, 국가라는 사람, 법 불침투성, 그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안에 있는 특별 권력 주체, 그때는 군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그 공무원들을 아무리 기본권을 막 침해하고 해도 이 안엔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참아라, 이거였어요. 그게 특별 권력 관계야. 특별 권력 관계. 무슨 말씀이냐면, 이 권력 관계가 두 개로 나눠져요. 나눠져가지고 특별 권력 관계가 있고 일반 권력 관계가 있는데, 이 일반 권력 관계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외부 관계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별 권력 관계는 내부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부 관계.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공무원들과 특별 권력 주체, 국가와의 관계. 이럴 땐 법 적용 안 된다고 보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유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유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세 개를 비교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쟤랑 얘기는 내일부터. 유보, 맡긴다죠. 맡긴다인데 누구한테 맡길까? 의회유보, 법률유보, 행정유보. 3단계입니다. 의회유보, 법률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법률유보, 행정유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맡길 거냐면요. 우선 법률유보라고 했을 때 법률에 맡긴다고 했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걔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에는 지금은 모두 포함된다고요? 행정입법, 법규명령도 포함된다고요? 의회유보는 그 법률 중에서도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만 맡긴다. 이거야. 의회가 제정. 그게 의회유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유보가 한층 강화된 게 의회유보예요. 한층 강화된 게. 그러면 행정유보는 뭐예요? 행정유보는 법률유보를 벗어난 거예요. 그냥 행정부에게 맡긴다.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의회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유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온전히 행정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 게 바로 행정부에게 맡긴다. 행정유보가 되는 거야. 행정유보. 그러니까 행정유보 영역은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곳. 옛날엔 그런 게 되게 넓었다고요.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최소한의 법률유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전달사항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아가시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뭘 하시냐면은, 인문특강 찾아서 그냥 들리든지 말든지,
쭉 한번 전체를 보세요. 인문특강, 행정쟁송 인문특강하고 국가배상 인문특강이 있어요. 무료로 올라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뒤쪽에 또 이제 우리가 행정구제 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앞에 거 11월 12월 달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라고 제가 학원에 전달을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들으신 분들은 복습, 그 다음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예습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한번 쭉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달 사항은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달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는 교재가 데스크에 학원에 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교재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우선 프린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지만 시간을 좀 잘 쓰려고 좀 많은 얘기를 좀 전달드렸는데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행정법 처음 공부했을 때 상황이 그랬어요. 뭐래냐,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만 참으시면은 아하 이렇게 되는 순간이 금방 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